문을 열고 바깥을 향해 손전등을 내밀었다. 등에 착 달라붙어 있는 미경이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애써 두려움을 감춘 채 복도로 나갔다. 제일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엘리베이터였다. 손전등을 그쪽으로 돌렸다. 층수를 표시하는 숫자판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았다. 평상시에 멈춰있는 곳에 층수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급해진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가까이 다가갔다. 혹시 움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튼을 눌러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연거푸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 오빠, 우리 아파트만 이런 걸까? 아니면 미경이가 질문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그녀를 남겨두고 냅다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바깥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문을 열고 옥상으로 나가 난간 앞으로 뛰어갔다. 사방이 온통 다 어두웠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암흑천지였다. 이 아파트만 전기가 나간 게 아니었다. 도시 전체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동네는 완전히 전기가 끊겨버렸다. 암흑 속에서 들려오는 건 비명밖에 없었다.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기요, 저희 쪽에 오셔서 바리케이드 쌓는 걸 도와주신 분 맞죠? 누군가가 나를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손으로 불빛을 가리며 누구냐고 물었다. 손전등을 끄더니 그가 이쪽으로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그만 실례를 범했네요. 손을 치우고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를 보았다. 어두워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어렴풋이 보이는 전체 모습과 목소리로 유추해봤을 때 나이가 50은 넘은 듯했다. 우리 쪽 라인에서 올라온 사람은 아니니까 몇 시간 전에 영성 씨와 함께 일을 도왔던 다른 쪽 라인 중 한 곳에서 만났던 사람일 것이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던 탓에 누가 누군지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았다. 저희 집 큰애가 그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한 여자분과 일행이라고 하더군요. 경계 근무를 서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내려왔던 예비역 중 한 명의 가족인 모양이었다. 가까이 다가왔지만 얼굴은 역시나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애써 미소 지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방송을 한 사람은 제 처제입니다. 바깥에 있다가 와이프와 함께 이곳으로 왔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더라도 최 선생의 신분을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실수하지 않고 대답했다는 사실에 나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야기의 결말은 방송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다. 이 사람도 가족 중 누군가가 바깥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게 틀림없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목숨을 유지하고 있긴 어려울 터였다. 그가 바깥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막내 녀석을 찾으러 아내가 나갔답니다. 제가 나가려 했는데 극구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제발 둘 다 살아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그가 늘어놓기 시작했다. 두 아들과 사이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라고 말했다. 두 녀석 다 항상 엄마 편이라서 자신은 가족 내에서도 왕따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아비로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막내를 찾으러 자신이 나가보겠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남자의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애들은 엄마인 자신이 나서야 한다는 말로 그의 의지를 확 꺾어놓았다. 그렇게 아내가 나가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방송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분들도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우리 집사람과 막내도 별 탈 없이 돌아오겠죠? 어림도 없는 소리였지만 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나는 헛된 희망을 엿보았다. 그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꿈꾸고 있었다. 괜찮지 않겠느냐고 어물쩍 넘기곤 그 사람한테서 물러났다. 그도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고 뒤돌아섰다. 쓸쓸하게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미경이를 떠올렸다. 집 앞에 그녀를 혼자 놔두고 정신없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온 상황이었다. 화가 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뜻 걸음을 옮기기가 두려웠다.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성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긴박한 상황에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 걸 이해해주기 바라며 나는 걸음을 옮겼다.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집 앞으로 내려갔다. 미경이는 집 앞에 있지 않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여기저기에 초가 놓여 있었다. 어둠을 밝히고 있는 촛불이 로맨틱하다기보다는 음산하게 여겨졌다. 미경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바깥은 어때? 미경이의 시선이 베란다 넘어 바깥이 내다보이는 창문으로 향했다. 그쪽으로는 산밖에 보이지 않았다. 바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었다. 온통 암흑이야. 작은 불빛도 보이지 않았어. 내가 말하자 그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영성 씨가 올라왔었어. 자기는 일단 정형사가 있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볼 거래. 오빠도 그곳으로 내려와 달라고 하더라. 미경이가 말하는데 안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 싶어 고개를 돌렸다. 최 선생이 초를 들고 안방에서 나왔다. 촛대 대신 종이컵 가운데를 뚫어서 초를 꽂아놓았다. 거실로 나온 최 선생이 미경이가 앉아있는 소파로 걸어갔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나을 것이었다. 게다가 저 둘은 사지를 뚫고 여기까지 온 역전의 용사들이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둘을 확인하고 나서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계단 난간이 아래로 이어져 있는 곳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1층으로 내려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젠장, 운동 한번 제대로 하게 생겼네. 혼잣말을 내뱉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두컴컴한 공간에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몇 시간 전에 다른 쪽 라인 계단에서 들었던 그 시끌벅적한 발소리하고는 다른 느낌이었다. 많은 사람이 바리케이드를 쌓기 위해 가구를 옮기느라 한꺼번에 발소리가 났었다. 차라리 그때 그 시끌벅적함이 지금보다 나았다. 몸이 피곤하면 두려움도 잠시나마 사라지곤 했다. 영성 씨와 내가 옥상에서 다른 쪽 라인으로 들어가 4층까지 내려갔을 때 그곳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공동현 관문을 통과해 들어온 좀비들은 1층과 2층을 점령하고 3층을 노리는 중이었다. 우리는 이미 작업해봤던 대로 빈집을 찾아 그곳에서 쓸만한 가구를 옮겨 계단을 막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비들이 들어와 옥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라인으로 내려와 나온 미경이를 잡아먹기 위해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즉 이 건물에서 막아야 할 곳이 여기 말고도 아직 3군데나 더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무전기를 통해 이 사실을 전해들은 정 형사는 군인 1명을 데리고 즉각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에서 가운데 라인으로 들어간 정 형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쪽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곳은 5층까지 좀비가 올라와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 있던 곳과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바리케이드를 쌓기 위한 작업에 즉각 돌입한 뒤 정 형사는 4번째 공동현 관문 쪽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영성 씨는 자기가 마지막 남은 5번째 공동현 관문 쪽으로 가보겠다고 정 형사에게 알려주었다. 처음 들어갔던 곳은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었다. 경계 근무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당부한 뒤 우리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때마침 정 형사도 가운데 라인 작업을 마치고 옥상에 올라와 있었다. 4번째 공동현 관문 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는 담배를 한 갭이 피웠다. 긴박한 상황에 견주어 보면 너무나 여유 있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우리도 어느새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담배 한 모금에 긴장감이 풀리는 것 같았다. 우리 셋은 담배를 피우며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논의해보았다. 한 개비를 다 피울 정도의 짧은 시간만 활용할 수 있었다. 당연히 그 짧은 시간 동안 획기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바리케이드를 쌓고 최선을 다해 그것들의 공격을 막는 것뿐이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굳이 이해시키려 할 필요가 없었다. 담배를 다 피운 우리는 각자 약속한 라인으로 들어갔다. 정 형사가 들어간 곳에선 4층과 5층 중간에 있는 계단참에 사람들이 바리케이드를 쌓아놓고 경계 근무를 수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들어간 곳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상황이 가장 안 좋았다. 그것들이 벌써 7층까지 올라와 있었다. 피로 물든 그것들의 행색의 사람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는 그들 중 젊은 사람들을 모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다.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관리사무소에 내려왔던 예비역 중 한 명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되기 전에 차라리 이곳을 떠났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고 했다. 분위기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는 걸 감지한 우리는 뒷걸음쳤다. 분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좀비가 아닌 사람들한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잡던 참이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다. 긴급 속보를 알려준다는 아나운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초로의 남자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있었다. 아직 정전사태가 되기 전이었다. 집에 꽂아놓은 전기선은 꽤 길었다. AM에 맞춰놓은 주파수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왔다. 텔레비전이 끊기고 나서는 AM 주파수로만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아나운서는 말했다. FM으로도 방송이 안 되는 관계로 이걸 듣고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AM 주파수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당부를 거듭 반복하고 있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바깥 소식이나 알려달라는 사람들의 불평에 진짜 반응이라도 하는 듯 아나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와 관련된 것이었다. 나와 영성 씨의 바람대로 정부의 기능은 아직 돌아가고 있었다. 청와대와 국회에 갇혀있는 정부 인사들은 자기들만의 긴급 연락망을 통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상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소식을 전해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의견은 반반이었다. 평상시에도 믿음직스럽지 않았던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일을 할지 의심스럽다는 쪽과 그래도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갈라진 것이었다. 제각각 자기 의견의 목소리를 높이느라 혼란스러워진 가운데 아나운서가 두 번째 소식을 전했다. 두 번째 소식은 주요 도로 사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도망치기 위해 한꺼번에 몰려나온 차량으로 인해 도로는 대부분 막혔으며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몰려온 괴물로 인해 사람들은 전멸하다시피 죽어버렸다는 소식이었다. 말을 방송용으로 순화하려는 노력을 아나운서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욕만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말투였다. 세 번째 소식은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였다. 텔레비전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멘트였지만 그때하고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확연히 바뀐 뒤였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무조건 외출을 삼가라고 했을 때는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흘러 라디오에서 똑같은 경고가 다시 나왔을 때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나나 영성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아나운서는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바깥을 살피며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방송국 건물 바깥은 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나름대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그것들과 대치 중이라고 말한 다음 청취자 여러분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것들과 싸우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했다. 다음 방송은 2시간 후에 있을 예정이었다. 그 방송으로 인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 작업에 착수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들을 달랠 만한 여유가 우리에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바리케이드를 완성하고 나서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옥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가 가장 심한 라인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와 영성 씨는 그에게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일러두었다. 앳돼 보이는 얼굴의 군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뒤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하고 나니까 피곤이 몰려왔다. 정 형사에게 할 일이 더 남아있는지 무전기로 물어보았다. 없다는 대답에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있겠다고 그에게 알렸다. 수고했다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는 몇 시간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겠구나 싶었다.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사는 라인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순간 난간 앞에 놓여있던 낡은 구두가 시야에 들어왔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구두가 놓여있는 곳으로 가는 영성 씨와 달리 나는 충격을 받아 다리가 휘청거렸다. 좀비로 변한 엄마한테 아빠가 물어뜯기는 걸 목격했던 고등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져 모습을 본 게 불과 이틀 전이었다. 앞으로도 그런 또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었다. 영성 씨도 흔적이라는 걸 확인한 뒤 참담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선택한 사람들과 관련된 악몽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몇 시간을 자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았다.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여전히 피곤한 상태였는데 전기까지 끊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나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몇 층인지 보기 위해 손전등으로 층수를 비췄다. 5층이었다. 어쨌든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이런 젠장. 내 의지로 내가 나가겠다는데 무슨 권리로 날 막는 거야? 어? 작게 들리던 목소리가 4층을 지나 3층까지 내려오니까 확실하게 들렸다. 낯선 목소리의 주인공을 영성 씨와 정 형사가 말리고 있었다. 어떤 개념 없는 새끼가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는지 보기 위해 나는 한달음에 2층으로 내려갔다. 스포츠 머리의 덩치 큰 남자가 영성 씨와 정 형사 그리고 군인의 저지를 당하고 있었다. 헤비급 격투기 선수를 연상케 하는 남자가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쳤다. 이러지 말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 계세요. 갑자기 정전이 되는 바람에 흥분하셔서 이러는 겁니다. 그나마 또래로 보이는 영성 씨가 좋은 말로 달래려 애쓰는 중이었다.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해? 젠장, 나도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라고. 사정권 안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주먹을 날릴 기세로 그가 자세를 취했다. 나는 계단 중간쯤에서 그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 생각이 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바리케이드 앞에서 버티고 있는 정 형사가 남자에게 말했다. 위협적인 기세를 조금 누그러뜨리며 남자가 바리케이드 너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불이 나갔고 어두워졌어. 바깥에 있는 그것들도 어둠 속에선 우리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소리가 안 나게끔 조심하기만 하면 여기보다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야말로 무모하고 위험한 생각이었다. 우선 저 정도 덩치가 밖으로 나가려면 바리케이드 일부를 터줘야 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빠져나간 뒤 운이 좋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해도 1분을 버티지 못한 채 좀비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었다. 현실이 어떠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선 라디오가 필요했다. 한 계단 내려가면서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다. 남자는 물론이고 다른 세 사람도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혹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게 어디 없을까요? 전기가 끊긴 지 겨우 20-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찾아보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다. 굳이 전기 코드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전해서 사용하는 휴대용 기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었다. 라디오, 수신이 가능한 mp3 플레이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남자에게 바깥 상황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었다. 나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들었던 영성씨가 AM 주파수로 방송이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 소식이 남자가 진짜냐고 물어보았다. 나와 영성씨가 그렇다고 대답하는데 군인이 슬그머니 손을 들었다. AM 주파수라면 말입니다. 무전기로도 들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영성씨와 정 형사가 들고 있는 무전기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무전기는 군인들이 가져온 것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에게 무전기를 내밀었다. 두 사람 중 정 형사가 내민 무전기를 군인이 가져갔다. 그렇게 나가고 싶으시다면 우선 이 방송을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 방송국이라면 정전이 되었다 해도 비상전력 같은 걸 쓸 수 있겠지. 내 말에 이렇게 대꾸하며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군인이 무전기에 붙어있는 버튼을 누르자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새어나왔다. 눈살을 찌푸린 그가 주파수를 맞출 때 사용하는 둥근 버튼을 천천히 돌렸다. 잡음에 약간씩 변화가 생겨났다. 그 미세한 차이에 모두 귀를 기울였다. 혹시 그것도 정전이 되었고 비상전력마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방송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어쩌나 걱정될 즈음에 잡음이 사라졌다. 드디어 깨끗하게 전파가 수신되는 주파수가 잡힌 것이었다. 무전기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2시간마다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었어요. 영성씨가 말한 다음 날을 쳐다보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나는 다른 쪽 라인에서 방송을 들은 이후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을 헤아려 보았다. 그 방송 덕분에 사람들을 설득해 작업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다. 바리케이드가 완성될 때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30분 더 기다렸다가 다음 방송을 들어보고 싶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우리를 밀어냈다. 결국 그곳에서 나와 옥상으로 올라가 예상치 못한 자살자를 발견한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악몽에서 깨어나 휴식을 취하던 중 정전이 일어났다. 이곳뿐만 아니라 동네가 다 불이 나간 걸 옥상에서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가자 영성씨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해 나도 이곳으로 내려왔다. 처음 라디오를 들은 뒤 지금까지 대충 12시간은 지난 것 같았다. 이토록 중요한 정보를 12시간이 지나도록 정 형사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었다. 만약 변명을 해야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정신이 아니었다고 말할 것이었다. 영성씨나 정 형사도 나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누구도 서로를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클래식이 끝나고 뉴스를 알리는 시그널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주요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텔레비전으론 더 이상 소식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혹 주변에 다른 분들이 있다면 이 주파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FM으로는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AM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주파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방송을 함께 들었던 영성씨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해선 안 될 무언가를 했다가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도 기억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때 들었던 방송과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똑같다는 사실을. 주파수를 알려주다가 숫자를 하나 틀려서 사과하는 상황까지 똑같았다. 우리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정부와 관련된 첫 번째 소식에 정신이 팔려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였다. 달라진 부분은 없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소식도 똑같았다. 처음 이 방송이 시작된 이후 똑같은 내용이 2시간마다 반복 재생되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차피 이들도 2시간 뒤에는 알아차릴 것이었다. 지금 중요한 건 남자가 밖으로 나가길 포기했다는 점이었다. 2시간 뒤에 알아차리고 나서도 그 결정엔 변함이 없을 것이었다.